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성을 많이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의 반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이어 이틀 연속 여당 2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민심과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절대 다수라 어렵다는 변명도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 첫 당정을 갖습니다. 당정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주요 민생 정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공개한 건 당 중심의 쇄신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소통 행보에 주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음 달 초부터 매주 현장을 찾아 국민과 직접 만나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이 무려 500명 넘게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입니다. 당시 현장 모습인데요. 초토화된 병원에서 중상을 입은 환자, 어린이들을 지금 저렇게 긴급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비규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의 희생자 대부분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이 폭발을 지켜본 아랍권 국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전쟁의 판도를 흔들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면 이란이 대표적인 그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칫 중동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비인도적인 공격을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를 명분으로 이란이 개입을 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개입을 하면 이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겁니다. 병원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던 사람들인데 이걸 누가 했느냐? 하마스는 이스라엘 미사일이 수많은 우리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얘기는 무슬람 무장 세력의 오폭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내 잘못 아니라는데 과연 이번 참사로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 잠시 뒤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어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짧게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분야는 내가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저희가 국민 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구나라고 이 아젠다를 뽑은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는 자세로 우리 내각과 당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게 통합의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반성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언론에서는 뭐 크던 작던 앞으로 변화가 감지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일면 기사인데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제목으로 저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 선거에서 진 것도 국민의 뜻이다. 반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 대통령과 내각이 반성하겠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겨레 신문 역시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늘 옳다. 이제 이념 논쟁은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조금 그전과는 좀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이는 대목이죠. 일단 지난 17일과 18일 연달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그 국민통합위원회와 또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한 자리에서 얼마나 정책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또 반성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국민통합위가 내놓은 정책들을 그동안 이제 정권에 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수용을 했는지 좀 돌이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차원 속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부분에 주목이 됐고요. 그 이튿날인 어제였죠. 참모진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국민은 무조건 옳다. 또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변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반성,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사실상 처음이어서 이전과는 다소 달라진 기조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국무회의라든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표현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우리가 지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무사 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님, 그동안 대통령의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서 맞습니다. 국민이 옳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달리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앞서서 한 3가지 정도 대통령께서 반성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사실은 전 정부에 대한 반성적 태도, 그러니까 전 정부랑 다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국정기조를 바꿔나가겠습니다 하라는 취지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반성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조금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저 의미를 새기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기조나 철학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반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관련 조직들의 어떤 큰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반성과는 지도자의 반성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 그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또 국민들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철저한 다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크게 호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당정이 주일에 만나고 좀 더 소통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는데 뭐를 바꿔야 될까요? 어떤 게 핵심일까요? 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국민이 늘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후에 주요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했지만 일각에서는 도로 영남당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동안 그 내각이라 최근에 있었던 인사를 보면 장관 인선을 보면 새 인물이 있었느냐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은 없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자,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이 변하는지를 국정 스타일, 인사 스타일을
통해서 바꾸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냥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겠지요. 자, 대통령이 바뀐다면, 인사 스타일이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좀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정이 주일에 만나는 거 좋습니다. 반성하는 거 좋고요. 뭐 국민이 옳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이 절반 정도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56.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과거 대통령 그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은 48.56%입니다. 그럼 그 절반의 국민은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끝나고 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생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도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지금 야당이 의석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과 논의를 해서 정말 민생과 관계된 정책들, 법안들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사도 정말 자질이 있는 사람들 좀 하루속히 좀 발굴해내고 그런 분들 이렇게 중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에 혁신위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 혁신위원장은 누가 될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도 줄 것이고 아직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윤석열의 정권 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 사진 하나를 보시죠. 이 사진이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제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 자리인데 바로 김한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 이 김한길 위원장이 맡았던 거나 뭐 연배나 당행에서의 위치를 봤을 때는 옆자리가 맞는데 저 옆자리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날 윤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을 아주 극찬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참석자 얘기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극찬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당에 한 100부 정도 배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또 통합위원회에 대한 예산과 입법 지원도 당에서 좀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이 모든 메시지는 모두 그 수장을 맡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을 띄워주는 발언들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신임이 더 김 위원장에 대해서 높은 걸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혁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비대위원회가 띄워지게 된다면 이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김 위원장이 맡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벌써부터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비대위까지 간다면 그때까지 생각해둔 포석이다. 자, 김한길 위원장 일단 혁신위원장을 맡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정운천 전 총리나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당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혁신위원회가 저희가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의 어떤 혁신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로서 혁신위원회가 뜨게 된 것이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를 비판했던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거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사실상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이재명 어떤
수호대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고 결국 실패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튼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가 같은 이름인 혁신위원회가 민주당과 같아서는 안 된다. 정말 국민의힘의 혁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줄 사람들이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인선하는 작업에서 훨씬 더 신중하고 예민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한번 혁신위원장 뽑았다가 발언이 문제돼서 교체를 했더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나갔다. 뭐 이런 것들까지. 저는 이제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뭐 반성을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반성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행보가 주목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한 장관이 어제 착공 6년 만에 개청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저 거창에 있는 구치소인데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니까 구치소를 찾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치소 주변에 마을 주민들 계시잖아요. 이 마을 주민들이 바로 한센인이신데 이분들과도 만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민들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시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거창 구치소 개청 사업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거창 구치소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일단 그 구치소, 거창 구치소에 마저 한센인들 살고 계시지. 뭐 이런 거 좀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실제로 그 한센인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구치소 개청 행사에 뭐 법무부 장관이 찾는 거야. 그냥 뭐 법조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사 기사죠. 그런데 저 구치소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게 구치소 하면 사실 대표적인 혐오 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센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정착촌을 내주면서 저 구치소를 문을 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마을에 구치소가 들어서게 자리까지 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2011년도에 이런 요청이 이루어졌는데 한센인 정착종은 사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양계나 양돈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사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죠. 이 악취가 심하면서 주변이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인 정화, 주변 지역의 정돈을 위해서 이 지역에 차라리 구치소를 유치해달라라고 한센인들이 스스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고마운 게 고맙죠. 네, 법무부는 만성적인 그 과밀 수용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엔 절대 안 돼. 이런 님비 때문에 구치소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저 자리에 이제 구치소가 들어서게 됐고 이후에도 사실 구치소가 들어서니까는 또 지역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렇네요. 그 반대도 이제 뭐 한 5차례 여러 가지 토론이나 주민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한 그런 사례로서 지금 저 거창구치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출마 여부거든요. 이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도 왜 예술의 전당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막 그러면서 사진 찍어요 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사진 찍는 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거창에 가서 한센인들 만나니까 이건 또 무슨 정치적 의도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법조계에 있으니까 법조 기자들은 지금 일단 제일 궁금한 거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좀 받고 하는데요. 뭐 11월이냐 내년 몇 월이냐 그런 얘기 물어보고 지금 공직자 같은 경우에 선거 출마하려면 사퇴하는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 안에 과연 이제 뭐 어떤 거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주목을 하는 상황인데 예. 사실 뭐 법조 기자들이 뭐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일률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는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앞서 저기 법무부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 출신이고 총선에 나가느냐 마냐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적어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섣불리 정치적인 행보를 바로 보이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장관 직전까지 계속 검사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도 이제 검찰총장까지 하셨고 그러면은 검찰 출신 대통령의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까지는 그런데 또 다시 또 이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정치 최일선에 나간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검찰 정권의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법무부라는 곳이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민 문제도 그렇고 또 임대차 3법이나 이런 입법 문제도 굉장히 그렇죠. 주관한 영역이 넓은 곳이에요. 오히려 어허.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본인의 역량이나 어떤 국정 담당자로서의 그런 소양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더 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 전에 뭐 추미애, 박범계 장관 등등 또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한 뭐 재선 정도 하고 적어도 재선 정도 하고 3선 정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갔다가 다시 오는 자리였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뭐 이런 그 나이나 이런 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기수도. 그래서 총선 여부에 관심을 갖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의힘에게는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를 뭐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셨고 하는 분들이라 자세한 지역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도권에 아마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의 출마가 민주당에는 득이 될까요? 아니면은 해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리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가 저는 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아마 출마를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지지율이 낮다면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은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지 않을까. 아하.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험지든 아니든 저는 어느 지역이든 수도권이라면 모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강서구도 뭐 마곡 같은 지역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곳에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섰던 곳으로 변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저는 연관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잠깐만요, 짧게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어느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해서 거기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민주당에서 판을 키우려고 대항마로 거기를 이제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후보를 또 내고 거기를 전략 공천하고 막 이렇게 판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정청래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예, 하던데. 내 지역으로 오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로 가는 게 어떤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떤 지역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저는 그 지역은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어떻게든 네, 그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네,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네, 저는 뭐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으로 네, 출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어느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는 깃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출마를 하신다는 전제 아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하고 당의 여러 후보자들이 구성이 되는 가운데서 그 후보자들 각각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소구력이 있다. 또 어떤 후보자들은 청년들에게 소구력이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은 보수 진영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중도층의 확장이나 아니면은 뭐 젠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지금 혼란스러운 보수 진영 내에서 단단하게 결집시켜줄 수 있는 후보임은 저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역이 어디냐 얘기 나오면서 아까서 뭐 정청래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크기를 봤을 때 굳이 정청래 의원과 맞붙기 위해서 마포에 나가신다는 거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강남은 뭐 아니겠고 강남은 너무 쉬운 지역,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국민의힘에서는 유리한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고 유리한 지역이나 강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수도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한다면. 뭐 아무래도 상징적인 자리 어딘가가 되겠죠. 그냥 무조건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이겨와라라고 하는 것도 한동훈 장관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 같은 것들에 비해서 다소 좀 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서 어떤 당의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얼굴이 간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역들로 아마 만약에 나간다고 하신다면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짧게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바뀌어야 될 게 있다. 한마디로 따박따박 그 부분인데 물론 국민의힘의 질문 자체가 좀 과도한 것도 있고 한동훈 장관 개인을 공략하는 것도 있었고 좀 질문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 너무 따박따박 이건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따박따박 이야기를 했던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민주당이랑 대치 국면에서 그리고 사실상 뭐 마타도어라든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을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따박따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김예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저런 질문할 때 얼마나 그 따뜻한 모습들을 연출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매사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싸울 국면에서 싸울 지점에서 정확하게 싸우는 것 같고요. 앞으로 물론 대중 정치를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면전에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권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무리하게 공격하는 분들에 대한 반박성 멘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조정들이 필요하다. 되면 충분히 전 가능성이 바뀔 있다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재판에 출석해서 33분간 직접 자신에 대한 변론을 했었죠. 목소리까지 높였다는 이재명 대표. 그런데 지금 태어난 지 벌써 10일이 지났지만 어제도 국회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바빴대요. 왜? 이 사람 못 나오게 하려고. 국감장에 처음엔 나오라고 했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지 마세요 했던 법인카드 공익제보자가 직접 못 나오게 하니까 되려 이게 악수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이 기자회견 열고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고 이제는 제보자의 신분이 아니라 직접 폭로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법카 제보자 정진상 측근이 나를 노려봐서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뒤에 본인한테 직접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고요. 그 전에 최지훈 기자, 최 기자가 저희 TV조선에서는 가장 이 제보자와 오랜 만났고 취재를 해왔었는데 이 공익신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대요? 사실은 지난해 공익신고를 최초로 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못했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폭로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 제보자가 호텔을 전전하면서 지냈어요.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혹시나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이제 내 거주지에 대해서 노출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어느 호텔에서 3일, 어느 호텔에서 3일 이런 식으로 좀 피해서 다녔고요. 최근에는 이제 야간 택배 기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이렇게 40kg 넘는 물건들을 들어 날르면서 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토로를 하는데 이마저도 지금 건강상의
등의 이유로 과정 중에 다쳐서 또 6개월 동안 휴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 이후에도 기자들이 과연 이게 생계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폭로이느냐 이런 질문도 왔었는데 이제 이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그런 식으로 나의 말들이 비춰질까 봐 그래서 왜곡의 여지가 생길까 봐 조심스러워서 이런 생계 문제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거론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연 조명현 씨, 지금 저희 신통방통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조명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질문드리죠.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집에 가셔서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기자회견 끝나고 집에 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 기자회견 끝나고 집에 와서 와이프 얼굴 보니까 예.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아, 왜요? 와이프 얼굴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감정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아내분께서 남편이 지금 그렇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이걸 풀고 싶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고 싶지만 아니 왜 당신이 왜 굳이 이런 일을 해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얘기는 못 하셨군요. 요 제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오히려 와이프가 더 훨씬 더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내분의 지지가 더 용기를 내는데 보탬이 됐습니까? 네, 제가 제보를 하는데 가장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눈물이 났었군요. 자, 네. 그렇다면 왜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가서 이재명의 세금 횡령 등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마음먹었는데 무산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 입장에서는 김혜경 여사게 되겠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를 했으면 이쯤 되면 많은 게 고쳐질 거라고 믿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게 된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제 이제 사진이 몇 개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동안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것도 있고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몇 장 사진 지금 TV 화면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자, 일단 저게 무슨 약봉투 같아요. 구체적인 병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무슨 약봉투 같은데 저건 뭐예요? 저 사진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당뇨병 약을 제가 대리 처방해서 약을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름에는 환자명에는 이재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 비서실에 이재명 지사의 처방전이 그 사진 파일로 있었고요. 그것을 예. 받아다가 제가 경기도 도청 내에 있는 의무실에 가가지고 거기 의사한테 똑같이 처방전을 받아서 다시 비서실에 처방전을 갖다 주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주면 그걸 제가 소분했었습니다. 그걸 한 번만 하셨어요? 아니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6개월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 진료 받는 사이에 틈이 생길 때 이걸 했었고요. 저는 이거를 한 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본인 말고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왜 가서 보면 알잖아요. 왔어? 하고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약을 주던가요? 아니면 왜 자네가 와? 지사님 안 오고 이런 질문을 했나요? 그런 질문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처방전을 갖고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도 이걸 분명히 똑같이 수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저는 궁금했는데 아니 뭐 이것저것 살 수 있어요. 근데 저건 누룽지예요. 저건 설마 본인이 드신 건가요? 누룽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올려 보낸 겁니다. 저걸 뭘로 샀어요? 경기도청 매점에서 그 도청 비서실 이름으로 외상으로 샀습니다. 비서실에서 가져갑니다 하고서는 그냥 가져가면 이제 외상으로 사는데 그게 저걸 드시는 분은 그러면 이재명 지사였어요?
이재명 지사 혹은 그의 가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왜냐? 집으로 보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가족 중에 뭐 아드님이 드시거나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저건 경기도에서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는 경기도청 돈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네, 외상으로 장부로 처리하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이 외상으로 사가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와서 한꺼번에 결제를 하더라. 네, 맞습니다. 자, 다른 사진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역국 사진이 있었던데 뭐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뭐 요 다음 사진도 보죠. 뭐 미역국이나 이런 것도 쭉 있었다는 거고 이 냉장고 사진은 저희들이 이렇게 쭉 봤더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 배모 씨가 아마 이제 두 분이 이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왼쪽에다 갖다 놓은 것과 오른쪽에 갖다 놓은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봐. 사진으로 보니까 어때? 더 깔끔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왼쪽에 있는 냉장고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냉장고 사진을 비교를 한 거예요? 먼저 미역국 사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역국 사진은 김혜경 씨의 생일에 올려질 미역국 사진이고 거기에 케이크와 꽃다발도 구입해서 같이 신여동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예. 냉장고 속 그 위치 바꾼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매일 먹는 샌드위치를 비치해 놓은 사진으로서 모든 일에 꼼꼼한 이재명 대표가 샌드위치를 새 것으로 비치해 놓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를 매일 바꿔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사님 잘 아는 곳에다가 저렇게 놔야지. 샌드위치 사가지고 그 안 보이는 데다 놓으면 돼. 뭐 이런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배모 씨한테? 네, 매일 위치를 바꿔서 그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비치해 놓은 거를 이 지사님한테 따로 저희가 확인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저런 지적 받았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당시에는 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요.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 전임자도 그랬고 그냥 이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당연하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진 또 있나요? 저희들이 자 바나나가 있었어요. 아까 바나나. 근데 바나나를 드릴 때 좀 멀쩡한데 저기 뭐 검은 거 보인다고 또 뭐 무슨 뭐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바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비치해 놓는 바나나인데 갈변이 생기면 이재명 지사가 싫어해서 그걸 저희도 매일 확인하고 새 걸로 다시 매일 갈아놨습니다. 예, 뭐 이건 뭐 더 이상 뭐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자, 다음 사진 하나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봤을 때 뭐 빨래가 대충 그냥 막 놓여져 있는 게 있었고 저거를 이렇게 가지런히 또 정리를 한 게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제수용품 이건 많이 좀 알려져 있었던 거라 그 빨래를 가서 그 집에서 대충 그냥 아무데나 방구석에다가 놓으면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빨아셨던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 빨래 사진 같은 경우는 공간이었고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정돈까지 제가 해야 될 업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빨래를 저렇게 던져 놓으면 그거를 이불까지 딱 빨아서 정리를 하는 게 그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이불 빨래 같은 경우는 공간에서 세탁기로 세탁을 한 후에 나중에 포장을 해서 배모 씨가 그걸 가져갔습니다. 저게 언제 주로 있었습니까? 저게 평일이었습니까? 휴일이었습니까? 주로 뭐 평일, 휴일 따로 없었습니다. 휴일도 가서 일하셨어요? 휴일도 업무가 있으면 가서 일을 했습니다. 휴일에 혹시 아침 식사 차려드렸다는 얘기 했었는데 휴일날 가서 빨래도 해준 적도 있습니까? 휴일에 빨래는 따로 돌린 적은 없었고요. 예. 업무가 있어서 가서 일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저희들이 쭉 봤는데 그래서 저렇게 폭로를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사는 왜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왜 안 바뀌었는지 제가 이유는 저도 알고 싶은데요. 지금도 제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 중 제일 큰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사실이 저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실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민주당 측 입장도 저희들이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이걸 왜 정치적으로 푸느냐. 그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지.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아까 조금 제가 이 질문 좀 그렇습니다만 뭐 요즘에 뭐 책 낸다고 하던데 뭐 그런 목적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참담하고 답답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이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측은 다른 목적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할 듯한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제보를 했으면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뭐 명예훼손으로 지금 뭐 고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반응이 와요? 전혀 그런 반응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본인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네. 왜 거짓말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런 얘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상 씨 측근이 날 노려봤다. 제보한 뒤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진상 씨 측근이 날 노려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보통 큰일을 겪거나 뭐 어떤 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사고를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 안 겪어보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무섭구나 뭐 이 정도로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피부에 직접 와닿는 말 그대로 현실이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언론하고 인터뷰를 제가 하는데 이재명 측근이 지나가면서 계속 무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본인도 아는 분이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쪽 정진상 쪽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저랑도 얘기해 본 적도 있었고요. 그분이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은 아닙니다. 근데 왜 기자회견장까지 왔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측 그쪽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측근이 노려봤는지 본인은 노려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공포를 느꼈군요. 내가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정진상 전 실장의 측근이 저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저는 말 그대로 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얼마 전에 택배 일 하시다가 허리까지 다치셨다면서요. 직장 얼굴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 다른 사람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실 이게 저 얼굴 공개하고 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지껏 해오던 일 쪽에서는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서 취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금보다 더 이제 제약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따로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런저런 생각이 제가 많았다면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어떻게 견뎌내고 감내해야 될지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기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어려운 전화 인터뷰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대단한 용기를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명현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게 과연 정쟁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것이 만약 법칼을 이용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정쟁의 문제를 넘어서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분명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게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저 조명현 씨에 대한 말에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조명현 씨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공익 제보를 해서 본인이 얻어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본인이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택배 일을 하면서 또 허리도 다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막막해하는 저분의 공익 제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것은 개인적 이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저분은 진짜로 어떤 공익 제보를 위해서 그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증거 어디냐, 증거도 없는데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 정쟁화된다라고 하면서 조명 씨의 말을 묵살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정쟁으로 키우는, 이 사건을 정쟁으로 키우는 그런 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좀 용기 있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저도 좀 같이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김혜경 여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 부실장으로서 그때 수행을 했는데, 그럼 김혜경 여사의 반응도 다 알고 계셨겠네요. 그 당시에 이제 김혜경 여사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모두 저의 불찰이다.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한다. 그리고 또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A 씨를 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당시에 또 이재명 또 그 대표님도 다 저의 불찰이다. 사과를 드린다. 또 면목이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과를 하셨고, 또 그 두 분과의 또 이 지금 조명현 씨와의 관계가 뭐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또 언론을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사과를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당사자 간에 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질문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질문이라서 근데 꼭 궁금은 해요. 당시 김혜경 여사는 조명현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누가 와서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와서 뭘 이렇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집에서 부인이 하실 일들, 또 남편이 해야 될 일들, 가족이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다. 조명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혹시? 이게 아마 지금 재판 중인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사과를 하셨고 그 미안한 마음을 이제 좀 지속적으로 또 표현하셨다는 것, 또 그 부분을 또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딱 더 짚고 넘어가죠. 아까 뭐 앞으로도 열심히 어떻게 좀 자신의 일을 해봐야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자들 일단 최 기자가 쭉 만났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이분이 뭐 이제 당장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생계를 보탬이 될 직업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런 상황인데, 책을 썼습니다. 초안을 이미 써서 출판사에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출판을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톱아보면서 지금 공익신고센터장과 함께 지금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이미 원고는 다 맞춰서 출판사에 넘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법인카드 논란이요, 국감장에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감장에서 현 경기지사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 바람에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상황 보시죠.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자, 그런데 지난 17일 국감에 출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뭐 한 100건 정도 썼어요. 이렇게 그동안에 잘 몰랐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뭐야? 왜 이런 얘기까지 해?
지금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를 위해서 조명현 씨 뭐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시키려고 뭐 무진 애를 쓰고 결국 못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아니 같은 민주당 김동연 지사가 예. 저렇게 법인카드 사용 건수까지 저렇게 밝힐 수가 있냐 뭐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미 이제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법카 부분을 뺀 다른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뭐 밥값 계산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뭐 야당도 그렇고 궁금한 부분이 법카 부분은 어떻게 됐냐 물어볼 수밖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슨 법카요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뭐 선서를 한 증인은 아니지만은 기관장으로서 나온 입장에서 아 이게 이렇게 몇 건 중에서 몇 건은 이제 수사기관에 넘겼고 지금 처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뭐 분명히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어찌됐든 뜨악했다 했어요. 아까 그 신문의 그 표현이 민주당에서는 뜨악했대요. 이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김동연 지사는 차기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권주자 후보 가운데 하나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워딩을 저렇게 국감장에서 발언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이제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뭐 발언을 삼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또 구체적인 자료까지 보고서 이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서운함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있는 건데요. 근데 저런 정무적 해석 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 국감장에서 김동연 지사도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벌어졌던 그 감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감사 결과를 이제 주변 그 참모진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낭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억울할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경기도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다소 축소시키려고 하는 과정 중에 지금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최소 61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됐다. 이런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당시 경기도 감사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사상의 절차 규정이라고 하면서 그걸 다 이제 그 가로로 쳐놓고 비공개로 했었는데. 최소 땡땡건이다 이런 식으로만 공개를 해놨었던 부분이기 땡땡건이 때문에 100건 딱 나왔네요. 예, 근데 지금 김동연 지사가 최대 100건이라고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만 했더라도 지금 이렇게 1년여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쟁점화되면서 검찰로 또다시 이첩되고 경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초래되진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사했을 때 그때 공개했으면 될 문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이 경기도 측에도 전임 경기도 측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 이 문제도 조금 후폭풍이 지금 계속 이어진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할 때 이제 화합하고 가겠습니다. 뭐 체포 뭐 가결 괜찮아요. 당분간 그냥 화합하고 갈게요라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얼마나 믿을지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상필벌 당연한 겁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 당연하고 일상적인 거다. 아니 잘못했으면 징계 받아야지.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네, 뭐 그런 발언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당연히 뭐 당에서 특히 정당이라는 거 우리가 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무리고 하나의 같은 가치를 이어나가는 당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징계 받을 사람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지목돼 있는데 징계 받아야지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게 가결파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결파를 색출해낼 수도 없고요. 이걸 그러니까 구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뭐
지속적으로 뭐 당에 뭐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뭘로 증명할 건데요? 예, 우리가 지금 뭐 5분 정도가 이제 뭐 당원 청원에 올라와 있지만 뭐 그러면 그 5분만 징계를 할 건가요? 그러면 그 이외에 뭐 정도를 뭐 퍼센테이지로 할 건지 뭐 발언의 수위를 아니면 뭐 발언의 횟수를 나눠서 뭐 구별할 건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당에서 공개적으로 뭐 징계를 한다라든지 그렇게보다는 우리가 사실 이제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시스템 공천이라는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이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당사자 지금 5명의 의원들은 뭐야, 나 징계한다고? 그러면 나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겠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 우리끼리 나가서 당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분당설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지금 다른 최고위원은 아니야 징계 안 해. 뭐 이렇게 또 얘기한 사람이 오늘 있었어요. 예, 뭐 박찬대 의원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징계 논의를 홀드하자고 말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재명 대표 얘기래요? 예, 홀드하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원래 지난 13일에 최고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됐던 부분이 징계 청원이 뭐 어디 당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당원들이 이제 청원 게시판에 이 5명에 대해서 가결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달 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지난 13일이 만기일이어서 그때 최고위에서 논의가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재명 대표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논박이 그 최고위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가 없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 짓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복귀 이후로 시점을 좀 미루자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점이 미뤄져서 결국에는 사무처가 이 징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이 대표 복귀 이후로 결정 문제를 홀드해 놓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각종 그 최고위원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 가결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가 정리를 안 해주니까. 예, 최고위원 중에도 좀 계열이 좀 갈리거든요. 뭐 정청래 의원 같이 좀 강성파가 있고 뭐 고민정 의원이나 뭐 장경태 의원처럼,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좀 강성에 가깝지만 좀 덜 강성적인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특히나 더 이제 이런 해당 행위 문제, 뭐 가결파 처리 문제 이 문제를 이제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좋게 들릴 법한 얘기들을 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징계 처리 절차만 놓고 본다면 그 청원 결과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 이외에 당에서 어떻게 가결파들을 규정지어서 이렇게 뭐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에서 하는 얘기는 그 청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결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가결 결정 이후에 그 발언들을 통해서 해당 행위 뭐 이렇게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럼에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이후에도 수위 높은 발언들을 했던 의원들을 상대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심판원에 좀 제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TV조선에서 민주당을 오래 출입하고 민주당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최지원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뭐 자기네들끼리 지금 자기 유리한 대로 한마디씩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영장 기각 이후에 정치적인 그립을 잡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온화하고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연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 가결파에 대한 강한 앙금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그 와중에서 당 대표를 구속을 시키려고 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괘씸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 가려운 부분들을 저는 친명계 좌장격처럼 지금 돼버린 정청래 의원이 대신 수행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가결파, 더 나아가서는 수박 논쟁을 가장 먼저 일으킨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거든요. 지난해 저희가 대선 국면에서 이낙연 후보와 경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들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면서 수박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이후에 뭐 개딸 논란, 수박 논란 여러 가지가 겹치면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렇다 할 제지 행위들을 하지 않았어요. 한두 마디 정도를 곁드는 정도로 이 사건을 계속 방관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 당내 어떤 갈등과 내용들을 방관해 왔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표는 이 갈등들을 방관하리라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청래 의원이 더 날쌘 메시지를 내고 이재명 대표는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차도살인하는 방식으로 차도살인하는 방식으로 가결파들을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주 날카로운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 계시니까 이 부분 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외부에서는 또 비춰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당내에서 뭐 가결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비명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의 뭐 갈등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그 말씀하셨던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그리고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뭐 서운한 당원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좀 화가 나신 분들도 아직은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그 달랠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랠 시간이 필요한 그 거다. 시간을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공격받고 있는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조홍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당에 그렇게 해를 끼친 겁니까? 아니, 당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래서 영장 기각됐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럼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까지 했잖아요. 고인거래하다가. 그런데 왜 김남국 의원은 나를 갖고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의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당무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요즘 자꾸 당무에 관여를 하고 SNS에다가 당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 가결파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 지금 무소속 맞냐 남의 당 일에 왜 이렇게 관여하냐 이거 그냥 이러니까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걸 지금이라도 전체 회의로 회부해가지고 전체 의원들 의사는 물어서 제명 조치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김남국 의원 탈당했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 주장이 사실입니까? 이 김남국 의원이 뭐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점은 좀 떨어졌지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 소수 몇 사람이 싫다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내려오라면서 체포동의안으로 협박을 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민주정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뻔뻔하다. 또 10일에는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놓고 혼신을 다해 절박하게 일하는 가장한테 불을 얼마나 잘 끄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다.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직격을 했어요. 집에서 쉬랍니다 지금.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다음 총선은 출마하지 않는 입장에서 최대한 외곽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조력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고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서는 주심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종석 후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 대학 동기라서 뭐 이제 친분에 의한 중립성을 우려가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유념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면 일단 헌재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일단은 지금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랑 조금 위치가 다르기는 해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이고 가부 동수가 나오면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종석 소장이 이제 임명됨으로써 이 후임자에 의한 그 지금 지형의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남사 소장이 퇴임하고 소장 자리에 이종석 소장 후보가 가고 그리고 재판관 한 명이 비고 그 자리에 한 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사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과반을 넘는다. 그래서 법조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사건이면 이런 결론 나오겠네라고 예측이 되는 어느 정도 뻔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검수한 바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제 진보 성향 재판관이 이미선 재판관이 뭐 이런 의제에서는 이쪽에 붙었기 때문에 이 심의 표결권 침해는 있다. 그런데 법안이 무효냐 그러면 거기는 또 이쪽 진보 편에 붙어도 법안 무효는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결론은 정도로. 법안은 무효는 아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인적 구성에 따라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특히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강한 그런 결속력을 자랑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수완박법이 이제 헌재에서 결정했던 최근에 가장 관심을 그러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헌재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거 법안 처리 과정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지.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럼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도 쭉 있을까요? 뭐 이것도 좀 전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모든 정치 이슈가 다 사법화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가능성 지금 배제 못하고요. 최근만 해도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뭐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긴 했지만은 이상민 장관 탄핵도 지금 헌재에서 그렇죠. 판단을 했었고. 뭐 지금 뭐 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사 탄핵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입니다. 가자 지구 안에 있는 병원에서 폭발이 났어요. 무려 500명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적어도 500명이 병원에 있다가 숨졌습니다. 이분은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린이들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폭격을 피해서 피난온 민간인들이 많아서 더 피해가 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란이 지금 막 병원을 공격해 이스라엘 나쁜 나라네 그러면서 우리 이란이 이슬람 국가 도와줄게 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는 이 사건 무관합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 잘못하면 크게 폭발할 수 있어요. 지금 조심스럽게 남을 탓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순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판단 근거로는 미 국방부 분석 자료를 들었습니다. 위성 영상 자료와 이스라엘에서 제공한 감청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미 정보당국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 소행으로 결론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과 하마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감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والدول الغربية الداعمة للكيان الصهيوني المسؤولية الكاملة عن المجازر. 중동 지역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의 인도적 구호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병원에 폭격에 희생을 당한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렇게 눈을 감고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 아이는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 아이가 숨졌으면 저희들은 보도도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저 아이는 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도 지금 병원에서 발 디딜 틈이 없대요. 병원에서 저렇게 폭발이 났으니까 주변에 또 병원이 몇 개나 더 있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뭐 계속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인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00명.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번 전쟁 들어서 가장 큰 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느 쪽이 됐던 이거는 정말 전쟁 범죄에 대한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병원 폭발로 사망한 사람이 지금 가자지구 보건부 발표로도 471명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실 병원이니까 뭐 군인보다 다 민간인이죠. 예. 그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저 정도고 저렇게 잔해에 깔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최소 1,000명은 이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촬영 사진들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병원이 다 화염에 뒤덮이고 시신이 훼손된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떤 의사 증언으로는 수술 중이었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인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폭격인지 지금 이슬람 얘기와 그러니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얘기가 조금 서로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면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이날을 적에 대한 분노의 날로 삼자면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영토 쪽으로 향하던 로켓이 갑자기 가자지구 쪽으로 떨어져 폭발하는 영상 그리고 감청 파일 등을 증거로 공개를 했는데요. 예.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장파 이슬람 지하드의 로켓 불발탄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 병원 참사에 대해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가자지구 내 테러 조직이 로켓을 잘못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국방부 자료가 바로 그 근거라고 답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대의 민간인 희생을 낳은 만큼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 전쟁의 향배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설마 병원을 공격하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 병원 지하에 뭔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병원을 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니다. 이거 오폭 또는 여론을 돌리기 위한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당분간 모릅니다. 그러니 논쟁만 더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지금 궁금한 게 땅굴이 있거든요. 가자지구에. 그게 땅굴이 길이만 500m가 아니라 500km. 서울, 부산 거의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땅굴로 만들었다. 이 기술이 누가 줬느냐? 북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북한에서 기술이 전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기술과 관련해서 외관이나 이 굴설 과정에서 쓴 재료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이 북한과 흡사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예. 북한 인력이 직접 현지로 넘어가서 땅굴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형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지역은 콘크리트고 어느 지역은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콘크리트 지형이 북한과 좀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 외신 보도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 헤즈볼라에 전달된 땅굴 기술이 이후에 하마스에 전달되고 하마스 메트로로 불리는 땅굴 건설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서울 지하철이 총 연장 350km밖에 안 돼요. 근데 500. 그러면 서울 지하철 다 합친 거, 지하철 노선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그 가자지구 작은 곳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 관련 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의 여성에게 혹했다가 정말 낭패를 본 남성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동남아 지역 가면 왜 옥류관 같은 데 있잖아요. 북한 식당 가서 막 북한 그 종업원들이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한 번 갔으니까 재밌고 또 미인들 공연도 하니까 재밌고 평양냉면도 맛있고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북한 식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렇게 한 번만 반가웠던 게 아니에요. 또 갔대요. 식당에. 또 갔답니다. 아이고 그 여성 보려고, 그 종업원 보려고. 그러다가 흔히 말하는 홀딱 빠져가지고 그 여성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이 돼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이들에게 돈도 대주고 온갖 것 다 갖다 준 국내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갑습니다가 7년 동안 지속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지역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요. 유난히 자주 방문하던 한국인 남성 손님이 있었습니다. 예. 이 남자가 이제 IT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저기 지금 종업원 있지 않습니까? 저 중에서 20대로 보이는 그 여종업원 김모 씨한테 20대 여종업원 김모 씨. 네, 이 김 씨한테 반했다고 합니다. 50대 남성이. 네, 그래서 2016년부터 무려 7년간 이렇게 식당을 드나들던 이 한국인 남성이 이게 지금 단골 손님과 직원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이 된 겁니다. 단골 손님과 직원 이상의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공작원 활동 같은 걸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여성이. 예, 이 남성은요 해당 식당을 처음에는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나중에는 지령을 수행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여성 종업원 김모 씨한테 반해서 처음에는 거의 매달 출입하다시피 하다가 이 사실을 안 해당 식당의 부사장이 이 남성을 포섭합니다. 이 부사장의 정체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여성이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아, 정찰총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무서운 정찰총국 소속인 걸 알고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 주변에 내가 바로 이 북한 식당의 작은 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해당 식당은 미얀마, 라오스, 중국 등으로 계속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 와중에 이 남성은 매달 해당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이 식당의 부사장과 사업가 남성 2018년도부터 해외 메신저를 통해 연락망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자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성, 뭐 나이는 어리지만 감히 내가 뭐 평소에는 만나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남북 간에 이런 사랑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공작원, 그걸 알고도 그래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자, 이 남성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지금 저거 뭐 하는 사진인 줄 아세요? 조금은 꽃다발을 지금 턱하니 우리 여성 동무 줘야지 뭐 이러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저 꽃도 북한 기념일에 맞춰서 꽃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돈을 줍니다. 4,800달러와 생필품 그리고 공연 용품까지 이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돈의 일부는 또 북한으로 송금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심지어 마약류까지 구해다가 식당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마약까지? 네, 아까 꽃도 전달했지만 사실은 북한 식당 홍보하는 업무까지 맡았다고 하고요. 이분이 홍보까지 해줘요 지금? 네,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했지만은 미얀마, 라오스에 북한을 반대하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접속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지령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와, 거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간첩 활동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돈 줬잖아요. 아까 4,800달러. 나는 이 여성한테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돈 중에 일부가 북한에 송금이 됐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 이 남성의 직업이 IT 그 업체의 대표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해온 업체 대표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 납품해왔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나 IT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빼돌린 기밀은 없는지 수사 당국에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A 씨 같은 경우 나는 사실은 종업원 A 씨를 종업원을 너무 좋아해서 애정관계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알면서도 또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송금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했고요. 마약류 관리법 적용해서 수사 중입니다. 자, 정부와 공공기관에 프로그램 납품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북한에서 뭐 그 손님이 50대 남성이 멋있어서 20대 종업원이 접근하고 서로 이렇게 뭐 정을 통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을 알고 이 50대 남성이 하는 일을 알고 먼저 접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들여다봐야 돼요.
야, 진짜 무섭군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해외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이 한 60곳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의 주요 자금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또 돈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요, 라오스의 북한 식당과 IT 노동자들이 불법 자금을 확보하는 영상이 또 이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파전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외에 갔을 때 북한 식당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꿰매 빠질 위험도 있으니 주의를 철저히 당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지만 저거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중간에는 마치 내가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나 인식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보안법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런 어떤 북한의 공작원과 접촉해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중간에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로서 이 돈이 북한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혐의를 적시한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해외 업무차 거기에 이제 일시 거주를 하다가 이런 북한 식당에 어떤 혹해서 사람이 어떤 애정 공세에 혹해서 이렇게 접촉하다가 금전 지급이나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발길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북한의 지금 여성한테 만약에 저분 50대 남성인데 한국에 혹시 부인이라도 있었으면 우리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란요. 만날 사람이 따로 있지. 만난 것도 잘못이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